네. 자, 그럼 인사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스터디 오늘이 5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회부터는 저희가 지식 그래프를 거의 이제 2026년도까지 쭉 나갈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맡았는데요. 저는 책을 조금 요약한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가 보이나요? 아니면 말이 보이시나요? 혹시 말이 파워포인트, 보입니다. 예. 말이 보입니다. 말이. 네. 혹시 파워포인트 보이십니까, 이제? 예,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교재 이름은 지식그래프, 그 부제로 AI와 온톨로지로 여는 지식혁명이고요. 이강배 교수님이 했고, 여기 이채원, 김현종, 박성호 요 세 분은 요 이강배 교수님 아마 동아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분이 쓰신 책인데요. 현재까지 한글로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이 책이 좀 가장 쉬운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총 6장이 돼 있고요. 이제 1장 나가는데 1장은 세 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거는 지식 그래프란 무엇인가이고, 다음 주에 이제 박동호 부장님께서 인공지능과 지식 그래프 아마 요 발전 과정, 이런 부분들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도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짧기 때문에 부담 좀 덜 가져도 되고, 대신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식 그래프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들었던 얘기가 바로 요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여기 보면 케니 히스 베리크라는 시가 있는데, 요 시에 다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7개가 있었는데, 요 다리를 처음 건너서 여기 자기가 건넜던 다리로 다 돌아올 수가 있는가, 두 번 이렇게 왕복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고심했는데, 여기 오일러라는 천재 수학자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천재 수학자가 있는데, 그 당시는 이 경우의 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지도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요 이제 이 다리 하나하나가 이따 말하는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그렇게 한 번에 여기서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식 그래프에서 처음 만난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7년도에 그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때가 박근혜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그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공공사 공단에다가 어떤 걸 주냐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발굴을 하고, 그 발굴한 다음에 그 회사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도 그런 미션이 있어서, 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기업 정보를 샀습니다. 그래서 약 500개 정도 되는 기업의 그 정보를 사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그쪽에다가 수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수입할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거래량, 매출, 그러니까 금액이죠. 거래 금액으로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라는 데 있고, 요 점 하나하나들이 다 수자원공사랑 거래하고 있는 건데, 이때 저희한테 가장 크게 온 데가 현대건설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그다음에 GS건설. 그래서 이 한국수자원공사랑 거래를 많이 하는 데는 주로 메인이 건설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또 2017년도에 미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때 또 만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에 계신 분이고, 이분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이었는데, 그 학회가 그 학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책학하고 그다음에 기술학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두 개, 우리나라에 유명한 학회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쓰여진 논문들을 보고, 논문의 저자하고 그 저자가 참고한 피인용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요 전공한 교수님들의 그들의 이제 전공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경영학, 정책학, 경제학 이런 쪽 하신 분이 있고, 여기 행정학, 언론학, 과학학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지다라는 거를 만났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저희 회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요 3년여의 그 위탁 과제를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주도에 태풍이나 홍수가 왔을 때에 요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피해가 있었던 곳을 피해가 있다라고 분류하고, 피해가 없었던 곳을 피해가 없었다고 분류하는 그런 모형을 만드는 거가 과제였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이 지도를 100 바이 100, 그러니까 가로 100m, 세로 100m로 이렇게 자릅니다. 이게 격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GCN이라고 그래서 그래프, 이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딥러닝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0 바이 100이라는 셀이 있는데, 그 100 바이 100에 있는 셀이 옆에 있는 셀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또 그때 그래프라는 거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그다음에 제가 2024년도부터 강의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챗GPT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을 특히 이제 명사 기준으로 추출을 해서 요 단어와 다른 단어가 동시에 나온 단어를 빈도로 구합니다. 그래서 동시 출현 빈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바이그램, BI, 바이가 두 개의 뜻이 있거든요. 윤희가 하나의라는 뜻이 있고, BI는 두 개의라고. 그램이라는 건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그램이라고 보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프리라든가 요게 뭐 재민이라고 한다면, 요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나온 게 몇 가지 있는지를 세고, 그것들을 시각화하는 그래프. 그거를 보통 네트워크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그래프. 그래서 제가 이게 몇 건을 보여줬는데, 제 인생의 운명처럼 어쩌면 2017년도에 제가 저거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팠으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가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잘 의미를 두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는 오늘에 와서야 다시 지식 그래프를 또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대표님들이나 어, 그 선생님들께서도 2026년도 5월에 시작한 지식 그래프가 어쩌면 회사나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때 정말 저는 이 지식 그래프를 오래전에 알고 정말 이게 뭔가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는데, 시간을 쓰지 못했다는 거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책 내용을 나가면, 이거는 책이 없는 건데 제가 인터넷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지식 그래프가 뭔가라는 부분에서 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것도 있고, 이 고객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뭐 그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거 관계된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행과 열이 명확하게 돼 있는 거, 이걸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텍스트처럼 행과 열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거를 비정형이라고 하고, 제이슨이나 XML 같은 경우들은 좀 반정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엑셀처럼 아니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처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텍스트나 음성, 그다음에 비디오 이런 것들 모두를 다 이렇게 지식 그래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요번에 어, 최근에 계약은 했고요. 예, 그래서 아직 고객하고 미팅을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약 한 5년 정도 관련해서 그 고객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지식 그래프를 표현하고 네, 하는 과제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일단 이렇게 정형 데이터부터 먼저 하자라고 이렇게 협의를 받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지식 그래프화하고 여기서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들을 엔티티, 개체라고 하고 네, 또 노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요 데이터에서 무엇을 노드로 할 건지, 뭐, 요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희 책에서 1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 이제 챕터를 진행하면서 쭉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Neo4j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내고 시각화하는지, 이런 것들이 책에 있어서 저희는 천천히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이 엔티티 또는 노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 노드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노드와 노드들 간의 이 관계, 릴레이션 부분들을 또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어떤 관계, 의미,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찾아낼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갈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지식 그래프로 하고, 그래서 이 지식 그래프화를 통해서 이 개체, 노드와 노드 간의 의미, 그래서 시멘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론적 관계를 이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 전에 이해를 다 하지 못했던 이 데이터의 이해라든가 이 데이터의 활용이 훨씬 더 증가된다라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 그래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지식 그래프를 갈 때 또 중요한 거가 트리플 삼중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트리플 얘기할 때 이 트리플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창피한데 이 트리플이라는 게 뭐가 되어 있냐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서브젝트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브젝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프리디케이트. 보통 서브젝트 주어라고 하고 오브젝트 목적어고 그다음에 프리디케이트는 보통 동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그래프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요 트리플이고 트리플은 서브젝트, 오브젝트, 프리디케이트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문장에서의 서브젝트는 세종대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한글이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요 창제하였다가 이 프리디케이트, 이 세종대왕과 이 한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가 프리디케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박구영 교수라고, 우리나라 철학 부분의 그 유명한 교수인데, 그분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언젠가 이 서브젝트 요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질문하면서 해봤는데, 이 서브젝트가 철학적으로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지식 그래프지만 좀 지나면 온톨로지라는 걸로 가는데 이 온톨로지라는 단어가 이 철학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그 온톨로지 맡은 분이 잘 설명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철학에서 이 주체는 인식하는 나라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 내리는 능동적인 존재를 서브젝트라고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주체가 진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존재는 하지만 생각할 때만이 한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라는 이 데카르트의 어떤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생각하는 나가 이 주체다라는 거, 예, 여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객체는 이제 요 주체가 인식하는 대상이 되는 거가 이제 객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분석되거나 관찰되는 이 주체가 예, 분석하거나 관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객체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 눈에 보이는 사물, 책상, 나무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객체가 될 수 있고, 예, 추상적인 개념, 이 주체가 얘기하는 법, 주체가 사랑하는 뭐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라고 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디케이트는 이제 수어라고 철학에서는 수어라고 하는데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어떤 대상에게 기속이 되는 어떤 성질이나 이런 상태를 이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이성적이다 할 때 이성적이다라는 거가 인간의 어떤 상태, 성질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수로라고 이렇게 인식한 것 같고 또 이건 철학에서 요 세 줄은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뭐 그래서 그 보통 동사이거나 이제 형용사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철학적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이 서브젝트, 오브젝트, 프리디케이트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썼는지 저희가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이라는 게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식 그래프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요 네 가지 부분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원으로 표현하는 거가 노드가 되겠습니다. 또는 엔티티라고 개체라고 하는 부분 원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노드와 노드 간의 요 화살표로 표현하는 걸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 또는 라인이라고도 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프로퍼티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노드가 가지는 뭐라고 할까요? 특성. 예를 들면 이 노드가 사람을 의미한다면 그 사람의 성별, 나이, 키, 몸무게, 사는 주소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퍼티가 되는 거고 또 요 엣지에도 요 프로퍼티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나와서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보통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노드와 이 노드 부분들을 식별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도 사람이 여기도 사람이라 한다면 이거는 유사하거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하고 만약에 여긴 사람이고 여기는 예를 들면 건물이라고 한다면 사람하고 건물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요 라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컨텐츠 룰, 카마, inc라는 거가 요 노드의 그 라벨이 돼갖고 여기는 캘리포니아, 여기는 블로그 포스트, 여기는 맥스라는 게 그 라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 엣지는 이제 based in, 그다음에 employee, 그다음에 rights 요게 이제 엣지가 가지는 엣지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1994년도에 설립이 됐다 이런 게 프로퍼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캘리포니아는 주다, 주, 스테이트라는 거, 맥스는 펄슨 사람이라는 거, 그다음에 블로그 포스트는 타픽의 그래프다라는 거가 이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그래프를 구성하는 요소는 요 네 가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온톨로지가 나오는데 이제 온톨로지는 여기서는 짧게 이렇게 지식 그래프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설계도나 청사진이 필요한데 온톨로지는 이 지식 그래프의 설계도 또는 청사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해하면 되겠고요. 앞으로 계속 온톨로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식 그래프의 구성 요소 아까 노드, 엣지, 프로퍼티, 라벨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 노드는 요 개체나 항목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보통 저 사람이 되거나 장소가 되거나 사물, 사건, 개념, 추상적인 어떤 아까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성이라는 요 회사, 그다음에 매물이라는 요 제품
이런 것들이 노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엣지는 이 노드와 노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엣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엣지를 통해서 이 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조화됨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삼성이 메모리를 생산한다. 삼성이 메모리를 생산한다. 이렇게 하면 요 생산한다가 이제 엣지가 되는 거고요. 프로퍼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체나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 저는 추가적인 정보라기보다는 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 그러니까 생년월일, 직책, 업적 이런 것들이 개체의 어떤 중요한 프로퍼티로 가는 거고 엣지 이 선이 되겠죠. 선에서는 시간을 요 엣지가 갖고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요 엣지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는 데가 뭐 예를 들면 평택이면 이 평택에 대한 주소고요. 요 메모리의 사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퍼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라벨은 노드와 엣지 유형을 나타내는 태그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유사한 개체나 관계를 색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는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같은 색 이렇게 클릭해 보면 걔네들끼리는 비슷한 거고요. 네. 같은 도형도 비슷한 거고 만약에 색깔이나 이런 걸 다르면 다른 성질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삼성이라는 부분은 회사, 메모리라는 제품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식 그래프를 이렇게 해주면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부적인 정보를 이런 지식들을 구조화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지식 그래프가 갖는 장점이고 그래서 이런 지식을 나름 구조화를 그래프 방식으로 구조화를 하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사고 부분하고 최대한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컴퓨터도 이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지식 그래프나 온톨로지가 활용되는 부분들은 지금도 검색하고 있지만 그 의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색이 안 되거든요.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데이터에서 검색이 안 되는데 이런 지식 그래프나 온톨로지를 통해서 이 검색을 더 잘하게 해준다거나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을 더 잘하게 해준다거나 분석의 관점에서도 기존에 잘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해주는 활용도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톨로지 이제 가볍게 한번 이렇게 좀 보여주는 부분인데 요런 정보들 있죠.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온톨로지 이렇게 속성, 그다음에 도메인, 그다음에 레인지는 보통 도착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와인이 그 원산지가 어딘지 그래서 해즈 오리진 원산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누구에서 수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 와인은 어떤 거랑 같이 먹는지 그다음에 와인의 종류 그다음에 보통 레드하고 화이트 어떤 건지 그다음에 몇 년산인지 그리고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속성을 갖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원산지가 있죠. 나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같이 먹는 음식의 이름이라든가 와인의 종류 그다음에 생산년 요 XSD 이런 표현은 저기라고 합니다. 그 월드 와이드 웹 이 컨소시엄 보통 저희가 W3C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에 어떤 표준 규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도 뭐 그다음에 뭐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표처럼 물론 이제 나중에 실질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와인 원은 해즈 오리진 원산지를 갖는데 칠레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와인원은 AA라는 업체에 의해서 수입이 됐고 그다음에 와인원의 타입은 레드 와인이고 그다음에 1999년산이고 가격은 30만 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앞전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여기 와인 2, 와인 3, 와인 4에 대한 정보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도
와인 2, 와인 3, 와인 4 같은 경우를 나오면 되는데 책에서는 그냥 예제로 한 두 개 정도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인도 하나의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입업체, 그다음에 원산지도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드 와인 뭐 이런 부분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노드와 이 노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쭉 표현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전에 가보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중에서 이제 이런 결제 데이터가 온다고 한다면 이런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아까와 같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지식 그래프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론할 수 있다는 건데 보시면 이 와인 1과 이 와인 2를 보면 이 안주로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한다면 스테이크를 주문한 고객은 이 와인인데 와인이 뭐냐면 레드 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스테이크를 주문한 소비자는 레드 와인을 선호한다.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절을 정리를 하면 아직은 온톨로지가 뭔지 이제 저희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단 지식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식 그래프로 이 개체와 개체들 간의 관계를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식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어떤 분이 그 커뮤니티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잠깐 어제 그 운전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병원에서도 이 온톨로지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는 이런 병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온톨로지 부분이 좀 뭐랄까요, 특정 분야와 상관없이 좀 많이 좀 확대되는 분위기에 있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여기까지가, 제가 1장, 1절 지식 그래프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내용이 많지 않아서, 네,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혹시, 저도 아직 깊이가 약하지만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보고요. 혹시 다른 분이 또 공부한 거가 있으니까 다른 분이 또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네. 바로 끝내는 것도 어, 괜찮더라고요. 네. PPT를 네. 엄청나게 깜깜하게 만들었는데 네. 어떻게 만드셨나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AI를 안 하고. 네. 네. 이건, 아무튼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의 손이 닿는지 아니면 뭔가가 닿는지 보통 아까 딱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그챗 GPT 맞, 3로 만든 거. 그거 빼고는 맞습니다. 보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또 그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도 아주 쉽고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PDF랑 파워포인트, 글꼴이 좀 깨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퍼 뭐라는 글씨체가 있는데 최근에 그 글씨체를 좋아해서 그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톡방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 좀, 피드백. 음, 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추가 설명은 아니고요.
음, 어, 대표님 설명하면서 계속 같이 들으면서 내 책을 오늘 갑자기 이제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일장을 빨리 읽었습니다. 아, 네네. 빨리 읽어서 일장을 좀 읽었는데 음, 대표님도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또 새롭고 재밌네요. 음, 다른 시각에 바라본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좋습니다. 질문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카톡방에 자료 공유하시는 거에서 저도 몇 가지 일장 내용입니다. 일장에 음, 대한 내용만 몇 가지 아주 음.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장 1.1점 오늘 대표님 설명하신 범위 내에서 네, 좋습니다. 네. 예, 그 철학 이야기 하셔가지고 바로 검색하면 네. 온톨로지고 나머지 내용은 음, 이렇게 아, 만들어봤습니다. 그 서브젝트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게 까먹어서 노트 필기 하면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공화정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더 잘 알면 온톨로지와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프리디케이트 이런 부분들은 나름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서 음, 제가 들었던 질문은 우리 그 주체하고 그 객체 사이에 네네네. 프리디케이트라는 말을 썼는데 보통 릴레이션하고는 어떻게 지금 맞아요. 다를까요? 아까 지금 금방 이제 프리디케이트라는 단어를 선정한 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아는 것 제가 최근에 누가 사람인가라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수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그 수로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낯설거든요. 그런데 그 수로라는 거가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어떤 글 표현? 이거가 현재로서는 제가 수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어와 그러니까 노도와 노도 간의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서브젝트 주어 또는 주체라는 것들을 얘가 뭐다라는 거를 나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거가 그래서 프리디케이트라고 해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항상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아마 프리디케이트하고 릴레이션하고 이렇게 좀 섞어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아직 저도 명확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설명한 거가 이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이유가 있을 건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음, 장주현 이사님이 둘 사이 무슨 관계야? 예, 무슨 관계가 무서운지 있네. 물어봤습니다. 이 도대체 뭔지 좋은 질문이라 가지고 맞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정리해 주네요. 이게 해석 역시 용어가 중요하구나. 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 분씩 얘기하고, 네. 일찍 마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충일 대표님, 혹시, 네. 뭐 오늘 너무 간략하지만, 네. 네.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동욱 부장님한테 먼저 가겠습니다. 네. 1.1절에 어떻게, 예. 그럼 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IT 스타디보다는, 예, 네. 그러니까 뭐, 개념, 뭐, 예.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을 좀 공부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기호학, 논리학, 뭐, 아니면 사회학에서 사회 분석, 뭐, 그런 툴 관련되어져서 아주 너무나도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다음 주에 발표가 전데, 이 역시, 예, 그 교육 엄청 전문가 분 다음에 발표하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충일 대표님. 네. 네, 어, 내용 잘 들었고요. 음, 계속 내용 들으면서 옛날 1980년대에 그때 많이 각광을 받았던 ER 다이어그램이 생각났어요. 아, 아, 그래서 ER 다이어그램하고 여기 음, 지금 지식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음, 개념이 좀 유사한 것 같아서 그 음,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언뜻 볼 때는, 아, 여기 좀 그래프가 조금 다르네요. 그래프가 좀 달라서. 이건 네.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네요. ER 다이어그램이 제일 처음에 많이 활용된 거는 릴레이셔널 DB에서 음, 스키마들 정의하고 할 때에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이제 음,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 음, 그 엔터티 간의 관련성, 음, 릴레이션십, 또 음, 거기에 있는 그 어트리뷰트들, 이것들을 이제 표현해갖고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한 방법들이 그 AI를 만나면서 굉장히 정형화된 거가 비정형화된 걸로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음,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한태진 부장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차 안에 계시니까. 네, 대표님 첫 스타트 끊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저도 지금 이충희 대표님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음,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고, 저도 2000년대 아주 초반에 어쨌든 IT 공부를 조금 했을 때, 음,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돈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음, 별로 흥미를 못 느꼈었는데, 사실 아, 이제 예 근데 이제 저도 뭐 제가 직접 뭐 이렇게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이제 바이브 코딩 덕분에 이제 엔지니어라는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저 역시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어쨌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개념적인 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어쨌든 실제 이제 현업에서 이제 도입할 수 있는 형태라는 거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지식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개념적, 그다음에 뭐 철학적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덕분에 이제 이해를 좀 했고 좀 마음 같아서는 조금 좀 이제 잘 알지 못하다 빠르게. 보니까 조금 음, 앞서 나가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음,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실업무에서 어떻게 쓰이지? 또 이렇게 왜냐면 음, 지금 이제 코끼리 뭐 다리든 뭐 등이든 이제 맞아. 많이 움직이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인제 뭐 다른 분도 얘기를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혹시 뭐 나중에 짜투리 시간이 된다고 하면 실제 인제 뭐 지식 그래프에서 쓰는 뭐 툴도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요즘 어쨌든 확장된 개념의 이제 온톨로지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면서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요즘 뭐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져 주고 인제 자금 투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AX라는 키워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네네. 잘은 모르지만 이불 대표님이 인제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 인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업들이 AX 할 때 어떤 타이틀로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하는데 어 뭐 어떤 부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통합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쪼끔 마음이 앞서가는 마음에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좀 한번 좀 실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은 좀 듣는 분들한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네, 보안 문제가 아닌 선에서 최대한 오픈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데이터 사일로 문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뭔가 어디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느 조직에서 에서만 공유되어 있거나 어느 기관에서만 갖고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결정하는 거가 팔란티어가 지금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다 하면 예를 들면 1년이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안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팔란티어가 가장 잘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혁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거의 한 뭐 1분 안에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거가 됐고 저희 과제에서는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이미 검색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 지식 그래프화 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하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식 그래프화 하는 쪽에 더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도메인 그쪽 저희가 해당된 도메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관계 설정인 것 같습니다. 릴레이션 또는 아까 프리디케이트라고 했던 부분들을 그걸 해줘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도메인 전문가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 할 거면 이 과제를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안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초안 같은 걸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보고 좀 피드백해서 일부 수정되는 부분으로 가서 그래서 저희도 그 해당되는 도메인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쪽 도메인 부분들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주면 저희 회사가 목표하는 거는 요 과제뿐만 아니라 그쪽 도메인의 또 다른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진행 하나하나 하면서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도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실제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배종철 소장님, 네. 어떻게, 조금 이해되시나요? 아주 네, 기초입니다. 아직 뭐 제가 책 사놓고 일장을 좀 이렇게 좀 그냥 훑어만 봤는데 음,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고 저는 뭐 개발자는 아니고 어, 저도 과거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원래 베이스가 심리학을 음, 배운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의 이렇게 서술하고 논리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때 굉장히 힘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지심리학 분야에 요즘 이제 AI 뭐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석박사과정 할 때 그 공부했던 것들이 어, 야 이게 뭐 용어가 좀 다른데 예, 그 표현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온톨로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제가 인지심리학 공부할 때 이게 다 음, 이런 프로세스거든요. 예, 예측하고 음, 저희는 이제 사람이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렇게 음, 표현해주는 지금 음, 이 대표님 같은 이런 데이터 전문가들이 도메인 날리지가 이게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잘 음, 어, 음, 추출해내서 표현해 주느냐 이제 이거를 해주는 게 온톨로지다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람 관점에서 저는 계속 바라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지금 이 대표님하고 그 과제 이제 시작했지만 이제 하면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랬던 게 이게 에, 도메인 전문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면은 맞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게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막 그렇게 막 그려놨는데 전혀 그 현장에 오랜 한 40년, 50년씩 그 음, 도메인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통 분야에 이렇게 했지만 교통 안전 분야에 그냥 그냥 사람의 지시를 알거든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음, 근데 음, 그거를 이제 좀 의사결정할 수 있게 쉽게 표현해 주는 음, 그걸 도와주는 게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뭐 과제 저하고 같이 하면서도 그런 게 많이 이제 긴밀하게 돼야 되겠지만 네, 또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다른 과제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발표는 못하지만 이제 따라가면서 재밌게 따라가 보려고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볼 땐 소장님이 그 감각이 있으셔서 뭐 용어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아마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캐치되신 것도 나중에 좀 공유해 주시면 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재영 센터장님, 네, 자리에 안 계시고요. 그다음에 윤대근 전무님 안 계시고,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아유,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네. 윤대근 전무님 먼저 할게요. 네. 예, 네. 예. 예. 아주 뭐 잘 설명해 주셔서 잘 개념을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중에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지식 그래프를 DB를 어떻게 모델링하는 한 종류 같고 그 종류를 어떻게 DB에 저장할 것이냐 관점인데 그 모델링을 하면 그 나중에 이제 아까 온톨로지는 어차피 앞에 말씀하셨을 때 뭐 설계서라든가 이런 구조라든가 이런 얘기인데 약간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산업에서 쓸 때 업무 도메인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도메인의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깊이는 아니지만 쫙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도메인에 이렇게 선후 관계가 연관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도메인은 이 정도에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대근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기가 실질적인 핵심이죠. 그리고 그걸 잘 해내는 게 이제 과제의 성공이고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천천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영 센터장님, 네. 네, 저도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이부일 대표님 짧지만 그래도 아주 선명하게 요점만 뽑아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는 한번 찾아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물어가지고 좋은 얘기들만 좀 골라서 올려놨고요. 그 감사합니다. 정의는 프레디킷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올려놨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정의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옛날에 석사 때 first order logic 제가 이제 전산학과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first order logic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수리 논리학이에요. first order logic이. 세컨드 오더 로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배운 적이 없고 수준이 그렇게 높은 데까지는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퍼스트 오더 로직만 배웠는데 그게 이제 주로 하는 게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을 프레디킷으로 연결한 그 하나의 프레디킷들이 뭐 코끼리는 포유동물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프레디킷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계산하는 게 수리 논리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 늘어놓고 3단 문법으로 연결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포유동물은 뭐를 한다, 뭐 태생을 한다, 뭐 그래서 뭐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놓고 그거를 이제 서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3단 문법 같이. 그래서 3단 논법에 대해서 그게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수리 논리학이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건 3단 논법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멀리 가는 건 이제 연역법과 귀납법을 이제 수리 논리로 표현해서 그거를 참이냐 거짓이냐를 연산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프레디킷이 그 가장 기본되는 그런 펑션이었기 때문에 이제 흔하게 일반적으로 썼던 건데 지금 안일혁 님이 그렇습니다. 네. 올려놓으신 것처럼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어라는 언어가 엄청나게 과학적인 언어구나라는 거를 이제 실감하게 되죠. 한국어나 이런 타 언어보다 영어가 이런 프레디킷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를
동사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주로 그 프레디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영어 문장 전체가 하나의 중첩된 프레디킷들로 보이게 되고, 그게 이제 그 영어 공부하는 무슨 그런 어떤 이론이 있죠. 영어를 뭐 무슨 구조라고 해갖고 뭐라고 했었는데, 영어를 그런 식으로 구조적 영어 학습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영어가 워낙 이렇게 프레디킷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논리의 오류가 아주 적은 거죠. 근데 한국어는 이게 교차어로 되어 있어서 말을 계속 붙여나가기 때문에 프레딕 구조를 막 뚫고 나갑니다. 그냥 괄호를 뚫고 나가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죠. 그래서 한국어는 뭔가 그 형용적인 거 이런 거를 표현하기에는 아주 그 유연성이 높은 그런 언어이고, 그 논리의 흐름도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스트리밍하는 언어를 만들어내기 좋은 언어가 한국어고, 또 인터넷에서 스트리밍하기도 좋고 한 장점이 있는 반면, 프레딧 구조를 엄정하게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는 그 함수적인, 과학적인, 수학적인 언어는 이제 아닌 거죠. 그 논리의 틀은 좀 유연한 게 한국어인 그런 편이고요. 뭐 중국어나 이런 언어는 좀 원시적인 언어들이고요. 사실은 그 고리버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영어는 이제 굴절어라고 해서 그런 프레디킷 구조를 엄정하게 지키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가 손으로 수리 논리학을 하고 할 때는 그게 그냥 3단 논법이나 하고 연역법, 귀납법이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골이 아팠는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복잡한 그런 그 논리적인 연결들, 온톨로지들도 연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온톨로지들이 막 뜰 때 뭔가 될 것 같다가도 말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 이걸 보는 전문가분들이 새로 정리를 시작하니까 뭔가 또 큰 스텝업이 될 것 같고, 많은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이부일 대표님이 끌고 나가시니까 아주 네. 많이 기대되고, 오늘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윤범 대표님의 질문에 의해서 네,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프리디케이트. 네. 그리고 또 안재영 또 센터장님은 또 언어의 또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혹시, 최인성 매니저님 얘기하셨나요? 아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네네네네. 예. 저는 처음 온톨로지라는 음, 단어를 접한 게 한 2, 3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스킬 기반으로 다 모든 걸 HR을 하겠다라고 선언이 되어서 장표를 보니까 글로벌에서 배포한 내용을 보니까 온톨로지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톨로지가 뭐야 하고 이제 아무리 찾아보고 해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에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채용부터 해서 그 채용 시에 필요한 직무,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스킬, 그리고 그 스킬을 관리할 수 있는 피플 데이터 마스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그리고 잡 아키텍처라고 해서 그런 직무 프로필들을 어떤 구조로 이제 인사 시스템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중에 저는 이제 일부를 담당을 해서 했었는데,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게 뭔가 구조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해야 돼. 라고 이제 위에서 글로벌에서 내려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얘네 참 귀찮게 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현장하고 하나도 안 맞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구조에 억지로 맞추려고 했던 건데, 지금 여기 올려주신 자료나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이게 온톨로지라는 것이 굉장히, 이런 구조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이게 모두 다 연결되었을 때,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음, 상상했던 그런 데이터 체계나 아키텍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 스카이 하이브라는 이제 스킬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팀빌더라는 서티니아라는 회사인데, 그 리소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사이먼을 관리하는 툴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모두 다 스킬을 넣어서, 스킬이라는 게 하나의 키값처럼 느껴지고 저는, 그리고 이제 온톨로지를 그걸로 구현하겠다라는 어떤 원대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게 뭘 하는 건지 제대로 이해가 실무단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이제 오늘 강의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갭들이 여기서 좀 나오네? 그러면, 제가 이 지식그래프 온톨로지 책을 마쳤을 때는, 지금은 사실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막바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 프로젝트 TF 팀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제가 현재까지 이게 느껴지는 거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LLM하고 다 이게 그러니까 지식그래프 온톨로지도 다 LLM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특히 저는 로컬 LLM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보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웹에서 그 학습된 거를 로컬로 이렇게 그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도 주로 이제 문서를 학습하지 않은 문서를 주고 그거를 레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얘가 인베딩 뭐 수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그거를 정확하게 검색해 오는 거가 지금의 하나의 되게 걸 한다면 또 하나는 이 데이터거든요.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있건 뭐 이런 형태. 그래서 그거가 이런 지식 그래프하고 이렇게 온톨로지가 되면 최종적으로 그게 다 LLM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주어라고 딱 그 진짜 문장으로 주면 걔가 가서 그 의미 같은 것도 옛날엔 지금 같은 경우는 확률 베이스로 해서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야 라는 부분을 한다면 여기서는 좀 그럼 관계라든가 의미 이런 부분 도출 못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온톨로지나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LLM하고 연결되면 그런 것들을 오게 되면 엄청난 저는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이게 다 LLM으로 하고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말씀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어사인 툴 도입 음, 프로젝트는 지금 굉장히 좀 원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음, 저는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음, 스킬을 다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음, 나중에 그 스킬 입력한 것에 따라서 그 원하는 포지션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원하는 포지션에 자동으로 이제 AI가 추천해주는 구조,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앞단의 작업들이 이미 이제 구조화가 돼서 온톨라지가 되어 있다면 정말 그쵸. 그냥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 이전부터 이미 제안서를 넣는 순간부터 적합한 네네네. 인재들을 이미 추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미 음, 비전까지는 그려서 저희 쪽에 배포가 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음, 실무단에서는 이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 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거를 또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게 또 프로젝트의 또 성과고. 하여간 저는 이번에 어렵겠지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되게 뜻깊은 2026년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구봉건 대표님. 네. 예,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특허를 주로 제가 다뤘기 때문에 음, 특허에서는 이런 온톨로지 개념이 옛날부터가 아니라 좀 있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솔트로스라는 회사가
처음에 그 온톨로지 개념을 했던 그 원래 이제 언어 처리했던 그 회사였는데 어쨌든 나중에 온톨로지 하면서 상장까지 갔는데 자, 늘 그 회사 갈 때마다 그 데이터 갖고 막 온톨로지나 여러 가지 지식 그래프처럼 관계성을 데피니션 할 때 항상 그 구조화하는데 너무 어려워하거나 실제로 이제 도메인마다 그런 걸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제 과학기술 정보인이 가장 그 특허 정보 갖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저는 원래 특허 쪽 관련된 과학기술 정보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들었을 때 항상 그 오늘 얘기처럼 개념은 좋은데 만약에 그 아까처럼 그 언어적인 관계에서 구조를 만들 수 있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특히 한글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보다. 그래서 그런 게 어렵지 않냐라는 게 늘 이제 제가 봐왔던 상황이었는데 AI 오고 최근에 이제 팔라티오나 이렇게 오면서 뭐 지시그래프가 하나의 큰 대세처럼 나오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다 디파인 된다면 또 그런 거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들어가서 일부 뭐라도 하더라도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잡는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개념이긴 하지만 과도기라고 봐야 되나? 근데 어쨌든 요즘에 뭐 예전에 온톨로지 하면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요즘은 온톨로지 하는 분들 용어가 너무나 일반 용어가 되다 보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AI가 불러온 하나의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온톨로지에서. 아까 지금 지식그래프 하시는 그런 쪽에 요즘 뭐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책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거 아까 보여주신 그런 로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하여튼 뭐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늘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걸 뽑으면은 그만큼 더 효율적이고 그런 베이스 데이터가 돼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건 늘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데이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더 다뤄야 되는 거가 국가 데이터 처거든요. 저는 그 국가 데이터 처가 이 온톨로지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그 내부적으로도 아마 뭐 워낙 뭐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데이터가 서로 간에 뭔가 관계를 맺고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 하고 저는 좀 그 정부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수집하는 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온톨로지화 되면 국민들은 그냥 거기 가서 창에 프롬프트에다가 나 이런 이런 데이터 찾아줘 딱 해주면 걔가 이렇게 찾아지는 그런 날이 아마 와야 되고 또 그걸 또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노드와 노드 또 노드 간의 관계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할까 이게 다 한 땀 한 땀 되게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LLM한테 1차 한번 맡기고 그럼 거기가 이제 노드의 후보들 이 관계 후보들을 쭉 이렇게 도출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도메인 전문가랑 같이 하면서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수정하고 어떤 건 폐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더 현실 가능화되고 그래서 또 LLM이 더 좋아지는 구조로 이렇게 선순환되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모두 고생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저 박동욱 부장님께서 1장 2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요 책값이 23,000원이라서 제 생각엔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범위도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나기 전에 하나만 제가 공유해 드리면 그래도 어떤 분은 지금 진도만으로는 너무 이렇게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요 화면 보이죠? 네, 그래서 저 패스트 캠퍼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강의로는 그래도 상당히 유명하고 잘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톨로지 기반 프로덕트 레벨 AI 에이전트 서비스 구축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프 레그
쪽이 있고, 온톨로지 기반 지식 구조화,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은, 요런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빠르게, 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5월 18일 날,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